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플라톤의 그 미,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소크라테스에서는 이 미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플라톤은 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론적으로 이걸 전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본론에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 그 음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아름다움의 문제와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음식 철학에서도 이제 플라톤의 이런 미학,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미학 이론, 이런 것들을 그 내용에서 같이 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 우선 이 플라톤은 아름다움이 실제한다, 정말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실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있는 것이고 누가 봐도 존재한다라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디에 존재하느냐라는 것이죠. 예. 자,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아름다움, 또 보편적 아름다움, 누가 봐도 아름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beauty itself, 아름다움 그 자체, 이것은 이데아적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의 본질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것이다.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이런 게 이데아적 아름다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아름다움 그 자체가 바로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 불변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름다운 것들은 뭘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꽃들, 또는 아름다운 나무들, 뭐 아름다운 음악, 우리는 많이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꽃이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그래서 뭐 집안의 화단에다가 그런 것을 뭐 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뭐 대중음악이든 음악의 아름다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림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름다운 것들,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또 감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것, 현실적인 아름다운 것들이죠. 이런 현실적인 아름다운 것들은 이제 플라톤이 볼 때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꽃은 집니다. 변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닌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어떤 뭐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이상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아름다움 그 자체고, 그럼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하는 건 뭐냐? 변치 않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또 정신세계에 있어서의 아름다움. 눈에 보이지 않는, 변치 않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변치 않겠죠. 그리고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으로서 beauty itself인 것이고, 또 이것이 보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누가 봐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아름다움 그 자체인 것이죠. 그게 이데아적인 아름다움이다,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은 그러한 아름다움 그 자체를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플라톤은 또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다움 그 자체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여한다.
예. 그러니까 변화하는 아름다운 것들은 영원 불변한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이것이 이제 플라톤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움 그 자체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데아적인 아름다움이죠. 이데아적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은 자,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난다. 자, 시간의 제약이라는 건 뭘까요? 시간이 흐르면 변화하는 것이죠. 예,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죠. 그런 시간의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런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럴 때만이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고, 또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그 자체는 감상자의 취향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 감상자의 취향은 말이죠, 똑같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감상자의 취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지만 B라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아름다움 그 자체인 것이고, 그것이 이데아적인 아름다움인 것이고, 그런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 세계를 초월해 있는 것이죠. 현실 세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 그 자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들은 다 변화하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초월해 있는 이데아 세계 내지는 신의 세계, 이상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들은 그러한 이상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로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혀 추함이 없어서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예. 자, 아름다운 원숭이하고 아름다운 인간하고 비교한다면 이것은 이때 아름다운 인간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교되기 때문에. 예. 아름다운 그릇과 아름다운 여인이 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교될 수 있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간, 아름다운 여인이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 그 자체는 다른 것하고 비교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런 비교를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추함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것하고 전혀 비교될 수가 없는 아름다움이다. 자, 둘째로 아름다움 그 자체는 부분적으로 아름답고 부분적으로 추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더 아름답고 어느 부분에서는 추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는 어떤 때는 아름답고 어떤 때는 추하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과 관련해서 아름답게 되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아름답게 됐다, 그것은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 그 자체는 이렇게 다른 것과 관련돼서 아름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아름답고 어떨 때는 추하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름다운 것 자체는 여기서는 아름답다고 하는데 저기서는 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라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흉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아름다운 그 자체는 영원한 것이고 스스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 그 자체다. 그래서 아름다움 그 자체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다. 또 부분적인 아름다운 것들의 원천이다. 예. 또 아름다운 사물의 근원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물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감각을 초월해 있는 것이고 비물질적인 것이죠. 그럴 때만이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 그 자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것은 이데아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초월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또 사물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물 속에서 발견된다면 서로 비교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름다움 그 자체는 그런 것처럼 사물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을 초월해서 사물의 본질 세계, 이데아 세계에 있는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 그 자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술이나 문학 작품은 그런 절대적인 아름다움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음악을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문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절대적인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름다움 그 자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 그 자체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술작품, 그림이든 자, 그림은 이제 물질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림이라든가 그것은 붓으로 그려야 되는 것이고 물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까? 문학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에 써야 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물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비물질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보다 차원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예술이나 문학 작품은 감각에 호소합니다. 마음에 호소하고 눈에 호소하고, 이제 그림은 눈에 호소하죠. 음악은 귀에 호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에 호소하는데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각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에 호소한다.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그 아름다운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들과 비교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넘어서 있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것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들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플라톤의 예술 이론을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예술을 한마디로 모방이라고 봅니다. 모방이다. 예술은 모방이다. 그걸 이제 그리스 말로는 미메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왜 예술은 모방일까요? 자,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비물질적인 형상을 모방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의 그림은 사실은 그 원형을 모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이제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초상화를 그렸는데, 자, 이제 여기에 고흐의 초상화입니다. 고흐는 자신의 모습을 이게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흐라는 사람을 모방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초상화라든가 또 마찬가지로 자연을 그렸다. 산의 모습을 그렸다. 나무의 모습을 그렸다. 그 나무라는 실제를 모방한 것이죠. 나무라는 실제를 모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모방품이기 때문에 플라톤은 예술을 평가절하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플라톤의 국가론입니다. 국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에서 예술을 경시합니다.
그건 하나의 모방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술가들도 경시하게 됩니다. 미술가도 경시하게 되고 비극 시인도 경시하게 되고 그래서 국가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경시했을까요? 미술가는 오직 하나의 관점에서만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볼까요? 그러면 초상화를 그렸다 하면은 사실은 하나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전면에서 그렸을 수도 있고, 측면에서 그렸을 수도 있고, 후면에서 그렸을 수도 있고,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단면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모방은 아주 말하자면 일부분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그림뿐만 아니라 시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잘 모르면서 전쟁을 얘기하고 자기가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본 것도 아니면서 전쟁을 얘기한다. 자기가 의사가 돼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치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술가나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습니다. 드러내긴 하지만은 어떤 하나의 측면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식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래서 모방 예술은 모방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 것이 플라톤의 관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플라톤은 또 그의 책 법률이라는 책에서는 예술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라는 책에서는 예술을 그렇게 상당히 평가절하하고 모방품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진실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렇게 그 평가절하를 했는데 법률이라는 책에서는 반대로 호의적인 생각을 드러냅니다. 자, 그 모방을 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 모방이 최선의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사물을 정말 제대로 드러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 또 그 모방이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면, 최선의 것이고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탁월한 그림은 참된 모습을 모방할 수 있다. 탁월한 음악은 참된 아름다움을 모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노래와 음악을 찾는 사람은 단순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순수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순수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고 순수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이런 측면도 사실은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의 순수성, 순수한 즐거움, 그런 것을 뭐 음악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죠. 플라톤은 이제 그런 측면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은 국가 안에서 음악과 예술은, 음악과 미술 등 이런 예술은 교육적 목적뿐만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 인정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플라톤은 사실 이 예술,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이런 그 희곡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그 교육적 목적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하는 이런 측면을 중시했는데, 그런데 이거 법률이라는 책에서는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술에는 순수한 즐거움이 있다. 뭐 한마디로 그렇게 본 것이죠.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 인정돼야 된다. 그래서 예술은 국가 안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갖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영역이라고 본다면은 뭐 예를 들면 과학기술이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술도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죠. 또 뭐 농업이 하나의 그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술도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을 갖는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상상의 산물이죠.
또 감정의 표현이다. 그런 것으로서 독자적인 영향을 갖는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아름다운 매력을 상상하고 그 상상에 옷을 입히는 것이 바로 예술이고, 그 자체가 바로 아름다운 감정을,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을 드러내는 그것이 예술이다. 그래서 국가 안에서 그런 것은 독자적인 영역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네, 그래서 국가 안에서 이제 예술을 국가 안에서 볼 때, 그 이제 플라톤은 법률이라는 책에서 국가 안에서 예술 형태, 국가 안에 하나의 예술의 형태를 인정합니다. 말하자면 뭐 이것을 확대시켜서 본다면 오늘날의 문화체육부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그 부서로 보자면, 지금 이제 국가에서 문화체육부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정책 부서를 두는 것처럼, 이제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국가 안에 하나의 예술의 형태가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상상력의 산물이고 감정의 표현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인간 활동의 특수한 영역을 차지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인간 활동의 특수한 영역, 상상력의 산물이다. 감정의 표현이다. 이런 그런 측면에서 그 국가 안에서 예술의 형태를 인정해야 된다고 본 것이죠. 자, 예술이 국가에서 인정될 수 있고 적합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그 예술의 즐거움은 플라톤은 사실은 그런 즐거움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이 갖는 교육적 기능을 더 중시를 했습니다. 교육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술이 중요하다고 사실은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즐거움, 예술의 순수한 즐거움은 교육적이고 도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플라톤의 그 철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지식론, 또 도덕론, 미학, 그것을 통해서 플라톤이 인간이 추구하는 그 다음에 진선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말하자면 앞에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을 통해서 자연의 본질을 인간이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 그것을 봤던 것이고, 소크라테스는 그런 철학에서 자연의 문제에서 인간의 문제로 그 전환을 하게 된 그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것은 인간의 지성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플라톤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그런 지성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의 측면, 미학의 추구, 이런 측면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인간은 왜 철학을 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음식 철학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음식 철학의 프롤로그를 설명을 하고, 물론 거기서도 이제 음식 철학이니까 거기서도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 플라톤의 얘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나오고, 근대 철학의 뭐 휴메 얘기, 칸트의 얘기, 헤겔의 얘기, 더 나가서 뭐 사회학자인 브로디웨의 얘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그 음식과 관련해서 철학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